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작년 2025년 시장이 많은 사람들 기대와는 달리 꽤 조용했다고 하셨는데 막상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엮어보니까요. 와, 수면은 잔잔했을지 몰라도 그 아래에서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뉴스가 없어서 조용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핀테크와 크립토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핵심 인프라로 파고드는 한 해였죠. 2026년은 아마 그 물밑 작업의 결과가 수면 위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변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봇, 뱅킹,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간을 없애고 금융의 핵심 레일을 직접 장악한다. 바로 이 목표입니다. 왜? 은행, 결제, AI, 이 전혀 다른 영역들이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은행으로 통한다.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결국 은행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핀테크는 원래 은행이 불편해서 그걸 파고들면서 성장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그들이 비판하던 은행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마진과 통제권. 아, 마진과 통제권. 네, 핀테크 앱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리해도요, 돈이 실제로 오가는 길, 그러니까 결제, 예금, 정산 같은 핵심 금융 레일은 여전히 기존 은행들이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항상 중간에 있는 은행이 의존해야만 했고 그들에게 비싼 통행료, 즉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의 고속도로를 빌려 쓰면서 비싼 통행료를 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나달목이라도 만들고 싶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해진 건가요? 규제의 벽이 엄청 높았잖아요. 바로 그 벽에 균열이 생기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어떤 거죠? 2025년 12월인데요. 미국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죠. 여기서 디지털 자산 기업 5곳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개별주, 스테이트 라이센스가 아니라 연방, 페더럴 차원의 라이센스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와, 연방 차원이라면 이건 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럼 이제 정말로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크립토 회사들이 우리 월급 통장도 만들어주고 대출도 해주는 그런 완전한 은행이 되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번에 승인된 형태가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로 수탁, 즉 커스터디 업무 중심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형태거든요. 아, 완전한 은행은 아니군요. 트러스트 뱅크라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기존 은행의 대여금고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월급을 이체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암호화폐나 토큰화된 부동산 같은 디지털 자산들을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연방 레벨의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서클, 코인베이스,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이 다 이 방향으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합법적인 연방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는 게 첫 번째 단계군요. 하지만 아까 그 고속도로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연방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연준, 페드라는 중앙 고속도로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면 여전히 중간은행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접 진입로에 대한 이야기가 2025년 10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스키니 마스터 계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직접 설명했죠. 스킨이라는 이름이 재밌네요. 뭔가 다이어트를 한 계정 같은 느낌인데 은행의 모든 기능 말고 꼭 필요한 기능만 가볍게 쓰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존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그런 리스크가 큰 기능은 다 빼고 오직 페더와이어나
ACH 같은 연준의 핵심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금융고속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날씬하게 부여하자는 겁니다. 와. 연준은 이미 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고요. 2026년 4분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중간은행의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와, 이건 마치 독립영화 제작사가 거대 배급사를 안 거치고 바로 넷플릭스에 영화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한 비용 절감 그 이상이에요. 이제 핀테크 시장의 경쟁의 축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누가 더 예쁜 앱을 만드나 이런 UI UX 경쟁에서 누가 더 효율적인 금융 레일을 장악하나의 인프라 경쟁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이동한다기보다는 기존의 UX 경쟁 위에 인프라 경쟁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더 쌓이는 거라고 봐요. 아, 레이어가 더 쌓인다. 네,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인 레일이 깔려도 그 위를 달리는 기차가 불편하고 낡았다면 아무도 안 탈 거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기업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금융의 피부가 아니라 뼈대를 바꾸는 싸움이 시작된 거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공공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초고속도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바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의 스키니 계정이 공공 인프라의 개방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인프라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용처가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개인 간의 결제 수단으로 주로 언급됐다면 이제는 더 근본적인 영역, 바로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정산, 즉 세틀먼트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제와 정산,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카드로 껌 하나 사는 행위, 이게 결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카드사, 편의점, 그리고 각자의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복잡한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정산이죠. 아,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 핵심 운용체계인 셈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비자가 자사카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채무를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정산하는 파일럿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회성 마케팅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운영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스터카드 역시 PYUSD, USDG 같은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네트워크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죠. 기존 은행 정산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요? 은행 영업일에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잖아요. 맞아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돈이 며칠씩 묶여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해지겠군요. 자금이 묶여있는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니까 와,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0년 스테이블 코인 경쟁은 이제 누가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발행, 정산, 보관, 그리고 규제 준수까지 완벽하게 묶은 하나의 플랫폼, 즉 스테이블 코인 OS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진화할 겁니다. OS, 운영체제라는 말이 아주 흥미롭네요.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다 못해 이제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주체마저도 인간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키워드인 AI 에이전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결제업계는 이미 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AI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어시스턴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산을 직접 부여받은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고 가격을 협상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완료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AI가 저 대신 쇼핑하고 결제걸 찾자고요?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제 AI 비서가 갑자기 명품 가강을 충동 구매해버리면 어떡하죠? 이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바로 그 점이 2026년의 핵심 화두가 될 겁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미 2025년 9월에 이런 AI 기반 상거래를 위한 기술을 공개했고요. 비자 역시 2026년에 AI 지원 쇼핑이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봇이 되는 시대에 맞춰서 모든 규칙을 새로 써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법적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것인지, AI가 결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AI가 가맹점이랑 가교를 실시간으로 협상한다면 수수료 구조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AI 에이전트의 결제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결제, 규제, 보험까지 모든 금융 시스템이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전제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흐름들을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연방 라이선스를 받고 은행이 되려는 핀테크, 이들에게 연준이라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열어주는 스키니 계정, 그리고 민간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초고속도로를 까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도로 위를 인간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달리게 되는 미래까지 이 모든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군요. 네, 거대한 그림으로 보면 24시간 멈추지 않는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협받게 될까요? 먼저 이득을 보는 쪽은 명확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네트워크. 이들은 어떤 결제 수단이 쓰이든 자신들의 규칙과 표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처럼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즉 스테이블 코인 OS를 장악한 기업들, 마지막으로 연준의 스키니 계정이나 은행 라이센스를 확보한 소수의 핀테크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위협받는 쪽은요? 중간에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안주하던 은행들, 그리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국식 국제 송금 시스템, 또 단순히 예쁜 UI나 편리한 UX만 내세우던 핀테크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뼈대의 경쟁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죠. 아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스키니 계정은 크립토를 은행처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 자체를 외부 혁신가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의미가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규제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같은 변수는 항상 남아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단순히 혁신 기술이 등장하는 해가 아니라 금융의 권력이 이동하는 해로 기록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 하나일 겁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단순한 사용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인가? 2026년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